그 2025년에는 몇 퍼센트 성장한다 이 전망 그 목표가 나왔나요? 중국에서? 아직은 GDP 성장률 네네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 2년 전, 3년 전부터는 항상 못해도 5% 안팎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24년에도 그랬고. 아니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 중국 정부나 중국의 네. 싱크탱크가 얘기해 온 것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GDP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다였고요. 그 숫자는 예. 그다음 그 5% 이하가 될 전망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중국의 GDP 전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가 다르냐면 금융기관들은 특히 무슨 그 투자를 유치하거나 네. 뭐 증권사 이런 데는 항상 그 조금 옵티미스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예, 보는. 뭔가 잘 되는 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하면은 뭔가 잘 될 거다. 이익이 뭐 크게 날 것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업을 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중국 정부나 중국 싱크탱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조금씩 앞으로 계속 GDP 성장률 목표는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네. 금년 성장률 목표는 당연히 5%는 안 될 것이고 그럼 뭐 4% 후반대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전망인데요. 다만 이제 좀 제 생각에 이거 좀 주의해봐야 되겠는데라는 것은 네. 중국의 그 UBS의 이코노미스트가 왕단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이 양반이 3%대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UBS 스위스계 그 투자은행에서 굉장히 낮게 본 거네요. 다들 그래도 4% 후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독야청청 3%대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왕단이라는 사람의 그 평소 그 발표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그 중국 정부하고도 같이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네. 관방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분위기는 뭔가 자꾸 관방에서 네. 중국 정부가 좋은 얘기 나와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 시국에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뭔가 짚히는 바가 있지 않은가. 요거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어둡게 본 건데 3%대 성장률 전망이라고 하면 예. 근데 이것도 어떤 뭐 제가 잘 읽지를 못해서 네. 교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그냥 이 사람만 어떤 좀 특이한 사례라는 건지. 조금 혼자 유난하게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외국의 금융기관이 이건 뭐 그렇게 안 될 거야. 중국 금년에 3.6%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왕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걸립니다. 원체 또 무게감이 좀 있는 이코노미스트라서 그래요.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견을 존중하는 이코노미스트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물론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5%라는 게 꼭 뭐 4.9는 나쁘고 5.0은 좋은 거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중국에서도 작년에도 시진핑이 이야기한 게 5% 안팎의 성장은 또 거의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좀 푸시를 했었고 경기 부양책도 특히 24년 뭐 9월 이때부터 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는 성과를 또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의 증시 흐름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안 좋죠. 그런데 저는 그 정부의 정책 효과가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구현돼서 그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게 대개 6개월 또 안 돼요. 정책을 딱 뭐 시행을 하면 빠르면 뭐 한두 달이면 시장에서 피드백이 나오고 늦어도 뭐 반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고 현장에서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판단 내리기는 조금은 이르다. 근데 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할 필요성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급성이 있는 게 일자리도 문제고 내수 경기가 또 원체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이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민심이 동요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현재는 좀 어떤가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국은 업스트림 쪽은 국유기업 또 계획경제, 다운스트림은
시장 경제, 민간 경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진 체계인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상류 쪽, 업스트림 쪽에 뭘 하기가 쉽습니다. 네. 다 자기가 지시하면 듣는 국유기업들로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지표가 나오는 거를 조금 이 시각에서 보면 이 업스트림 쪽은 지표가 그래도 나아요. 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건 이 다운스트림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 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기업 쪽 이쪽이 지금 어려운 거고. 근데 실업도 보면은 취업의 절대 부분을 이쪽 다운스트림에서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 때도 이 상류 쪽엔 돈을 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국유기업 뭐 철강 회사에 돈 잔뜩 주고 철강 더 만들든지 뭐 네, 시설 네, 네. 확대하든지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생산 투자를 통해서. 예. 근데 이쪽 그 시장 말단 쪽 그러면 예를 들어 짜장면을 사람들이 못 사 먹고 있다면 그 짜장면 먹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 작년에 했던 그 이 정책들은 대개 통화 공급 쪽이었어요. 예. 돈을 많이 푼다. 근데 이 돈을 많이 푼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통상 시장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 시장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조금 증권하시는 분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죠. 돈을 많이 풀면 자기들한테 좋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업은 돈을 줘본들 할 게 없어요. 비즈니스 찬스가 보여야 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비 쿠폰이라는 것도 짜장면 5그릇 먹을 쿠폰을 주면 짜장면 5그릇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 선순환의 고리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마지막 쪽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모도 커야 되고 방법도 가지가지해야 되고 몇 군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책을 잘 보면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위 시장. 네. 이 요구하는 대로 돈 풀어주는 거 했죠. 작년에. 네. 그만큼 풀었으면 효과도 있을 만하지만 사실은 별무 소용이었죠. 그리고 원래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소비 쿠폰 주는 타입의 그런 일이었는데 중국의 소비 시장을 움직이 정도로까지 풀려면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어준 돈은 절대 액수로만 보면 엄청난 돈을 푼 건 맞지만 중국이라는 코끼리에 갖다 놓으면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조그만 애기한테 비스켓을 하나 주면 그거 먹고도 배가 부르겠지만 코끼리한테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3번째로 본질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소위 신질 생산력 네. 네. 정책은 지금 2구 환신 정책하고 결합을 시키면서 기업이 다음 정책 목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설비를 바꾼다면 그걸 돈을 네. 도와주는 요구하고 그다음 집에서 가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지능화가 되거나 정보화가 되거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면 그걸 돈을 보태주는. 그래서 이 2개 2구 환신 1, 2구 환신 2, 이 2개를 합쳐서 양신정책이라고 불러요. 2개의 신정책. 이 양신정책을 핀 지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가 이제 한 2, 3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소비 심리를 어떻게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죠. 아직도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그 규모가 예. 작기도 했었고 예.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양책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다만 또 결과까지는 또 바로바로 나오지를 않고 네. 계속 어딘가에선가 좀 맴돌기는 하네요.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괴로운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과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네. 쭉 밀면 꼭 이런 성과가 나올 것 같았고 네네. 또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반도체 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철 박사님이 산업공학 네. 박사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도 국내 대기업 그 IT 대기업의 법인장도 하셨었고 네. 일단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CXMT라고 하는 창신 메모리 네. 여기에서 DDR4 네. D램뿐만 아니라 네. DDR5램까지도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DDR5램? 일단 사실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소문도 파다했거니와 중국 내 미디어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것 자체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수율이나 성능이
과연 이야기하는 것만큼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뭐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율도 어디에서 보면 DDR5 램 기준으로 한 40%밖에 안 된다. 네. 아니다. 80%까지 올라왔다. 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일반론적으로 얘기해서 창신 메모리의 그 메모리 제조 기술과 삼성의 메모리 기술과의 격차는 네. 지금 크지 않다라는 게 공론입니다. 중국 쪽에서요? 예, 중국 안에서도 그렇고 중국 안에 계시는 한국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이 D램의 크기가 또 엄청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성비라고 하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네. 먹고 뭐 발열 문제도 있고 예. 아니면 어디 좁은 공간에다 집어넣기도 힘들고 약간 더 이래서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 몇 년 난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DDR5도 만들었고 결국은 수율도 올라가는 수순이고 따라오는 건 또 시간 문제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보고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비아디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전기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런 기술 방식이 우리 한국 것만 못하고 너희는 그 효율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말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비아디가 다 따라왔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것은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건 제조량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누적 경험치에 따라 혁신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누적 경험치에 예,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아가씨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요. 그럼 생전 처음 데이트 신청을 하면 퇴짜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말도 어버버버 하겠죠. 예. 한 7, 8번 해보면 조금 늘겠죠, 솜씨가. 네. 근데 그거를 1년 365일, 10년, 20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한 5번쯤 가서 데이트 신청하는 남자보다 꼭 잘한다는 법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17년 차 253일째 되던 날 여자들이 이런 거에 뻑하는구만 이라고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노하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제조를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팔고 이거를 남이 10,000개 제조해서 파는 동안 내가 100만 개를 제조해서 팔아봤더니 97만 8,765개째를 만들 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처럼 시장이 크고 또 쏠림 현상 잘 나가는 제품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한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제조 생산을 하면 관련된 기술을 남들보다 더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개량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구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비슷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온 후에는 여기에 초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중국 쪽이 금방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 차이가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신 메모리와 삼성의 메모리 기술 수준과는 지금 아직 격차가 몇 세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의 빅테크들이 어떻게 그 기술 가속도를 붙여왔는가를 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얼마 안 남았군이라고 보이는 거죠. 저보고 얘기하라면 창신 메모리의 경우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메모리가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신 거는 몸뚱아리 더 크고 전력 소비가 더 크고 수율이 더 낮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원가가 더 오를 것이고 네네. 그래서요. 그러면 중국 기업이 창신 거 안 써주고 삼성 거 써준답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창신은 따라올 거다. 다만 시간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반이 계속 차오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HBM. 예. HBM 그 고대역폭 네. 메모리까지도 예. 중국이 개발을 하고 있고 네. HBM2 단계까지는 네. 이미 기술이 됐다. 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HBM뿐만 아니라 네네네. 지금 중국이 다음 세대 기술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금 이미 선언을 한 게 AI고요.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AI 칩을 구현하는 게
국가적인 전략 과제예요. 그리고 AI 칩의 일부분으로 HBM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한 기업, 두 기업의 수준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중국이 미국 기술을 이리저리 불법적인 수단으로 뽑아왔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F-35 설계도 아. 뭐 빼왔고 어쩌고저쩌고. AI 반도체 쪽은 안 그럴 것 같으냐? 그럴 리가 없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자는 개발하고 훔칠 놈은 훔치고 부실 놈은 부시고 지금 그러고 있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두 개 기업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인재를 중국이 빼가기 시작했다. 연봉 뭐 한 5배 주고 데려간다라는 이야기 나온 게 거의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예. 뭐 장비도 마찬가지고. 예. 그 사이에 또 준비를 해왔으면 서서히 또 기술은 올라왔을 테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은 안 될 거야 라고 너무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와, 무섭네요. 저는 말씀 잘 하셨는데요. 네. 일단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만 못하다고 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지표상으로도 중국이 한국보다 지금 과학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매체, 우리 미디어가 네네네. 우리가 낳은 부분만 보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학기술에서 우리는 이미 중국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반도체를 국가 전략핵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한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 반도체 중에서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한쪽이 제3세대 반도체, 한쪽이 AI 반도체인데 네. AI 반도체의 일부로서 HBM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 중국이 전 국가의 역량을 들여서 이걸 개발할 것은 뭐 명확관화한 것이고요. 그 중국에도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회사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 전기차 개발사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그 많은 전기차 개발사들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네. 살아남은 자들이 또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룬 거고 네. 반도체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한동안 왜 중국에서 뭐 반도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한 산업의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망하고 그러면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시장에서 경쟁시켜서 도태시키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해요. 국가에서 전략을 결정할 때 이것을 국가가 몇 개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요놈들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할 거냐라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것이 이제 국유 기업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가속하고 오히려 가속시키고 압박시켜서 빨리빨리 추려지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게 정책 수단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기술을 가진 놈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긴 놈이 장땡이다 하고서 경쟁을 시켰던 거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해서 몇 년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될성 싶은 놈 몇 놈 나타나고 근데 그놈들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아직 훨씬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 단계에 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 일리로 책 이야기하면서 네. 과학기술 그리고 자유시장 경쟁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으로 딱 가고 있는 거네요. 리루가 이야기한 대로.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전기차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도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AI 기술일 수도 있는 거고